일단 어제 뭐 시황에 대한 그 정리 차원에서 약간 정리를 하자면 앞서 그 한석훈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뭐 트럼프 바이든의 지정학적 발언 이게 가장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음, 그게 이제 소용돌이를 촉발시키면서 우려하는 건 이거죠. 이제 만약 그러니까 장기적으로야 그 AI 새로운 트렌드, 산업의 트렌드가 결국 정치의 힘을 이기겠죠. 결국엔 산업은 갈 건 가는 거니까. 근데 단기적으로 만약 그 반도체, 그 하드웨어 이쪽의 접근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비용 상승을 일으키는 거에 대한 문제, 비용을 많이 늘리면 결국은 그 AI 발전에 늦춰지게 되는 우려, 뭐 이런 게 작용하는 모습인 것 같다. 뭐, 장기적으로야 뭐, 그건 이제 넘어서면서 지나갈 거지만,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, 이 트럼프의 발언은 이제 위협이자 현실인데, 이 위협, 어제 우리가 한 이야기 중에 이제 그 위협에 대한 거는 대만에서 물러나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, 그 일기 집권할 때 보면 위협을 했는데 실제 실행한 건 하나도 없어요. 아, 위험만 한 겁니까, 그럼? 네, 네. 그 아, 중간에 위협하니까 다들 그냥 깨갱하고 좀, 어, 물러섰죠. 어, 그 나토 탈퇴할 거라고 막 협박했는데, 탈퇴 안 했죠. 그죠? 네. 그러면서 그 현실은 어떻게 됐냐? 나토 같은 경우 이제 2017년 이후에 유럽하고 캐나다는 그 지출이 28% 증가했는데 미국은 20%. 그러니까 미국보다 유럽이나 캐나다가 더 많이 지불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중간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더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더 줄이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.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대만 같은 경우는 방위비를 더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. 그랬더니 오늘 제가 본 것 중에 되게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이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 대만 총리가 더 많이 책임질 용의가 있다. 뭐 이거 이게 그 외교부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바로 한국 뉴스로도 나오는 타이베이 뭐 연합뉴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위협이 먹히는 거예요. 아, 그죠? 먹힌다. 예, 예, 위협이 먹히는 것 같아요. 위협이 먹히니까 뭐 이런지 않나 싶고. 야, 그래서 이제 이게 먹히는데, 이걸 만약 그 위협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버려 두면 뭐 미국이 멀쩡하냐? 그렇지 않잖아요. 대만이 만약에 뭐 침공당해서 무너지면 글로벌 경기 침체도 엄청 심하게 올 거 아닙니까?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. 음, 뭐 그렇게 되면 소위 이제 빅테크 종목들 뭐 대부분 반토막 나겠죠. 그렇지 않을까요? 뭐 그렇겠죠. 대부분 반도체로 이제 이루어지는 산업인데, 특히 애플 같은 음, 경우는 아이폰을 못 팔잖아요. 생산을 못 그렇죠. 하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위협하면은 이제 들어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죠? 그래서 어제 보면은 이게 위협이라는 걸 시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딱 그 종목들만 빠지지 다른 건 하나도 안 빠지잖아요. 음, 그러니까 만약 진짜 대만을 버린다는 거라고 시장이 인식했으면 어제 시장이 전체가 다 빠져야죠. 전체가 음, 완전 폭락해야 되는데 딱 타겟팅되는 종목들만 빠지니까 그 위협 정도로만 좀 믿는 그런 게 아닌가. 그래서 이 데나이브스가 오늘 또 뭐 이야기하던데 트럼프에 대한 이 향후 그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이 AI와 관련된 특히 이제 테크의 어떤 불마켓을 망치지 않을 것 같다. 과거에도 그 중국의 어떤 그 중국하고의 지정학적 그 우려에 대한 약세론이 과거에 계속 있었다. 이거 뭐 나스닥 5천일 때도 나스닥 만일 때 15,000일 때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계속 올랐죠. 그러니까 25년까지 오를 건데 계속 오르지만 중간중간 또 계속 그런 게 등장할 거다. 그냥 지나가는 과정, 뭐 그런 이야기로 이제 받아들이면 된다. 이렇게 보는 거 같죠.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했으니까 지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바이든 이야기 뭐 엔비디아한테만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 뭐 가장
좋은 말은 이건 것 같아요. 피터 린치가 한 말, 아, 늘 걱정거리는 있다.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there is always something to worry about. 그러니까 늘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. 그냥. 음, 걱정거리는 늘 있는 거니까.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시장이. 그렇게 네. 좀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그 다음 이 반도체 정책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이 트럼프의 정책, 아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다르죠. 현재 밑에부터 바이든 정부는 상무부가 뭔가를 다 이야기하잖아요. 반도체 수출 제한, 뭐 규제, 뭐 이런 문제는 다 상무부의 갑자기 여성 장관 이름 생각이 안 나네.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그런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 이 트럼프 정부는 직접 막 그냥 막 내뱉죠. 그래서 음, 음, 예, 전체적인 거는 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스법 뭐 이런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비슷할 같지만 어떤 반도체 주식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접근 방법은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다음은 이제 CNN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분이 제프 젤렌이라는 사람인데 그 민주당 고위 고문이 물러나라는 요구에 더 수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. 이 바이든이. 그래서 이전만큼 도전적이지 않고 현재 그 고문들한테 11월에 지금 부통령이죠. 카밀라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면 시장이 꽤 반등할까요? 오히려? 아, 그것도 플러스 그거는 좀, 아니에요?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죠. 이게 지금, CNN이든 전부 다 그러고 지금, 낸시 펠로시는 아예 오늘 또 이야기 하던데, 뭐, 그래가지고, 그리고 또 한 분, 자넷 옐런, 이분은 극도로 이제 트럼프를 혐오하지 않습니까? 싫어하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트럼프가 유력할수록 시장에 안 좋은 정책,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좀 살리는 그런 건 안 할 가능성, 이게 약간 정치적인 거죠.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불확실성은 선거가 좀 시간이 있다, 교체까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네. 불확실성은 좀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X에다가 그, 또 바이든이 이제 트위터 두 개를 올렸는데 좀 잘못 올린 건지 의도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다들 트위터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, X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, I'm sick 하고 나서 이제 하나가 올라오고,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of를 붙여갖고, 예, 일론 머스크하고 그의 부자들이 선거를 매수하고 있던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. 이게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IMC 그걸 따로 떼놓고 보면 나는 아프다고 뒤에 거 근데 합쳐놓고 보면은 그들의 그런 행동이 이제 진전머리 난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음, 약간 이제 이상하죠.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정치적인 문제가 계속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 다음은 일드 커브 스티프닝, 즉 최근에 뭐 금리가 빠질 거라는 쪽에 전체적인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 차이가 이제 스티프닝 커지는 거죠. 근데 왜 커지냐? 단기물이 급하게 빠지는 상황입니다. 여기 보시면 2년물이 35bp,
온연물 23bp 이렇게 빠지죠. 그러니까 같은 그 기간 동안 어,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곡선이 스티프하게 바뀐 거죠. 커지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때냐? 가까운 미래에 금리가 낮아지거나 통화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,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말을 던짐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은 다 갖춰놓은 상황이 아닌가. 미리 뭐든지 그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? 미리 그 한마디를 던짐으로 인해서 네, 그 향후에 있을 어떤 그 잘못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자기 책임이 아닌 연준에다 다 떠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어떤 말 한마디가 약간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연준은 그냥 데이터대로 한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. 그런 상황이고. 그다음 현재 이 QQQ가 2022년 12월 이후 최악으로 이제 빠졌는데 요 그림을 잘 보고 잘 보시면 이 올라가는 상황에 그 상승의 연장선에 있었어요.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은 이 파동이 그러니까 상승 파동 뒤에 이제 하락 파동의 시작인 상황이거든요. 근데 그 상승 파동이 연장됐었어요.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. 여기가 이제 그 연장된 파동입니다. 길게 보면.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 연장 파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락 파동으로 가는 전체적인 흐름이죠. 그런 흐름에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작용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계절성. 선거가 있는 해 7월 셋째 주부터는 시장이 하락했죠. 그래서 이 교과서적인 패턴이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, 어, 당연히 뉴스는 이런 그 테크니컬한 부분만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빠졌지만 시장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하죠. 시장은 당연히 이 트럼프 발언이나 지정학적 우려에 대한 걸 포장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락하는 거다. 근데 어제 또 더 많이 빠진 이유는 이런 뉴스 때문에 막 6%막 그 장비주들이 10% 빠지냐 이거보다는 결국은 알고리즘 매매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. 하락이 하락을 계속 부르는 그런 패턴이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그 인식 가능한 부분하고 반복 가능한 패턴을 계속 분석해서 들어갔던 그 알고리즘 매매가 오히려 반대로 이제 나온 상황이니까 뉴스가 그렇게 이렇게 그 주가를 급락시켰다기보다는 최근에 이런 알고리즘 매매 부분이 너무 커져서 그게 그런 그 정도까지 밀게 만드는 게 아닌가. 너무 뉴스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근데 이야기해보고요. 그 알고리즘 매매는 이사님, 특별히 네. 우리가 알 수가 없죠. 그거를. 그쵸. 어디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면, 예, 공개되지 않으면. 예. CTA는 그 자기만의 기법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가격에 설정해놓고 그 가격만 되면 이제 물량을 어. 쏟아내거나 이제 반대로 사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. 예, 예, 거의 예. 추세 추종 매매이기 때문에 그게 물량이 나오면 내가 팔아가지고 가격이 빠지면 다른 데는 또 그 밑에다가 팔고 하는 거니까 음,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죠.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, 있는지 예, 예, 알 예. 수가 없어서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. 그래서 더 음, 올라가고 더 빠지고 이런 변동성이 더 커지는 한동안은 이제 그 변동성이 없었던 거는 그런 매매가 너무 이렇게 많으면서 이제 받치고 있다 보니까 음, 그러다가 이제 일시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. 올라갈 때는 되게 천천히 누적되면서 살 때는 또 뭐, 살 때는 그냥 받쳐놓고 사잖아요. 그렇죠. 네, 살 때는 천천히 사면서 이제 팔 때는 어떻게 됩니까? 급하게 막 팔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.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만약 그 오늘 이제 반등하겠지만 그 QQQ 기준으로 만약 그 밀어버리면 전 요 고점 여기 이 부분까지도 하락 파동으로 이제 밀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파동이 그 파동의 이게 하락 파동이 마무리되는 이 끝부분이
거의 한 452 정도 되거든요. QQQ로. 그러니까 뭐 중간 마디마다 그 전고점 476, 469 뭐 이런 가격대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고개 파동이 마무리되면은 다시 이제 상승 파동이 되겠죠.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좀 크게 빠지면 약간의 매수로 해도 큰 적이 없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이런 알고리즘 매매는 끝나면 또 거기서 뭐 더 나올 건 없으니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티미에서 한 내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러셀 2000에 해당되는 종목의 그 부채에 대한 구성이죠, 이게. 그 보면은 대부분이 유동부채입니다. 플로팅. 유동부채가 그 S&P 500보다 훨씬 많아요. 30%고, 그 다음에 이제 내년까지 2024년, 25년 만기인 이 고정부채, 이거 같은 경우도 7%로 S&P 500보다 적고, 그리고 이제 그 2026년 이상인 이 부채는 63%니까 S&P 500보다 적죠. 그러니까 이 유동부채가 많은 거는 결국에는 그 금리의 변동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뜻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이 부분이 러셀 2000 여기가 많은 게 이제 상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민감도에 대한 영향이 크니까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금리의 영향을 더 받게 되고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 기업들이 그래도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고 음, 이 그림은 계속 나오는 그림이죠. 스몰캡이 실제 그 보시면 수익이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 24년 올해 그 4분기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. 3분기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. 4분기에 대해서 이제 요 지난 이걸 무슨 색이라는 지난 청록색, 아니 무슨 홍색, 색이죠 예. 이거?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남색, 예. 뭐 이 색깔이 보이는 게 4분기니까요. 그래서 4분기부터 그 수익 성장률이 요거에 이제 전년 대비 20%가 넘어가니까 의미 있는 이제 변화가 4분기부터 나타난다. 그러면 주식 시장은 이제 3분기에 미리 좀 움직이겠죠, 그죠? 그러니까 움직이는 흐름은 나오고, 그게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쉽게 이제 이걸 근거로 다들 탐리든, 드라켄밀러든 IWM을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앞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에 직접 안 해도 지금 이 기사가 로이터 기사인데 이제 더 인포메이션에 나온 걸 이제 인용한 것 같아요.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칩을 중국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. 이게 무슨 뜻이냐? 예.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엔비디아 칩 대신 그걸로 이제 이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들의 칩을 못 사니까 직접 안 하고 구글 클라우드,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음,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업부가 중국 기업들에게 그 중국 외부의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. 내부에는 없으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의 액세스를 허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면은 그 클라우드 뭐 어떤 이 환경을 사용할 건지 선택하지 않습니까? 그럼 칩을 어떤 고급 환경을 할 때 A100이든 HB 기반 서버를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거예요.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. 그래서 중국 내 고객들이 서버를 사용할 수 있대요. 그래서 그건 또 미국 수출 규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그 클라우드 3사는 엔비디아 칩을 그렇게 많이 사도 다 팔 때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사냐? 음, 자체 그것도 있지만 수요가 그 자기들이 칩을 사서 하는 게 더 싸겠죠. 근데 이쪽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
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 기반 서버가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액세스를 이제 다 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. 근데 약간 이런 데도 있고 또 뭐 큰 것도 있지만 소규모 클라우드도 또 중국한테 또 제공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일부 유럽이나 아시아 이런 데 기반 둔 그 작은 클라우드들도 엔비디아 그 칩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국 기업들한테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니까 칩만 막아서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, 지금. 그러니까 음, 칩을 직접 수출 안 할 뿐이지 대신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, 대신? 음, 네, 일단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중국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. 사실은 뭐 그렇다.